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경기라고 부르는 이 발작 증상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성인보다 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10세 이하 소아 1000명 중 5명에서 8명 정도가 발작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소아 뇌전증 환자의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예측할 수 없는 발작으로 다치지는 않을지, 무엇보다 뇌전증 치료제인 항경련제가 아이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아 뇌전증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항경련제에 대해서 2편에 걸쳐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강인사이드에서 소아 뇌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던 분이죠. 소아청소년과 이지원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또 다시 뵙게 됐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보호자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이 항경련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정말로 이 항경련제가 부작용이 큰 그런 약물인가요? 제가 외래에서 뇌전증을 진단하고 항경련제 복용을 시작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수밖에 없고 미리 항경련제에 대해 알아보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항경련제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한 경우도 많아서 무조건 항경련제는 부작용이 많다, 크다, 이런 오해는 가지지 마셨으면 합니다. 항경련제의 효과는 다음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약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표입니다. 뇌전증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해볼까요? 이 산은 곁에서 산행을 도와줄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산이고 그게 바로 항경련제인 거죠. 그런데 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환자마다 자기가 넘어야 하는 산의 높이나 코스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높고 험준한 산인지 정도에 따라서 도움의 정도도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환자마다 필요한 항경련제 양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약은 복용하는 약의 용량과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약의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부작용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작은 동산 정도의 산이라면은 작은 도움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항경련제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잘 조절되지 않는 발작이 반복되고 있다면 복용하는 약은 점점 증가할 테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별수 없이 좀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과거의 항경련제는 주로 발작 조절에 중점을 두고 부정적인 부작용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장기간 복용을 유지해야 하는 항경련제의 특성에 맞춰서 환자에게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높은데요. 그러므로 항경련제라고 해서 반드시 신경계에 부정적인 면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자,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항경련제 약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으니까 무조건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보호자분들이 항경련제와 관련해서 가장 또 염려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요. 인지기능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항경련제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가요? 항경련제는 발작을 일으키는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약이고 신경세포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인지죠. 때문에 항경련제가 인지에 대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시기일 텐데 보호자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소아뇌전증 환자의 경우 학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모두 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우선 왜 항경련제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항경련제는 과도한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여 발작의 재발을 막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경세포의 활동도 영향을 받아 기능이 저해되거나 억제될 수 있죠.
하지만 약의 영향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뇌전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뇌전증도 만들고 인지 기능도 저하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주된 원인이 반드시 항경련제에 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령 항경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경련 증상이 자주 발생하면 그것도 결국에는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지 기능에 대한 부작용은 잘 피해가면서 항경련제를 처방하는 것인데요.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선택하고 용량을 조절해서 발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인지 기능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발작도 막는 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약을 처방하는지, 또 보호자분들은 아이를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건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발작의 종류에 적합한 약제 중에서 인지 기능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단일 약제를 선택하여 저용량부터 차근차근 증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약제의 용량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약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할수록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과 환자가 인지 기능에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 기능 검사를 하면서 약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인지 기능에 나쁘다 이렇게 알려진 약제를 사용하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약이라도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안전한 경우가 많으니까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뇌전증과 관련하여 너무 걱정하거나 우울감이 심해지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환자의 감정적인 상태도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소아뇌전증은 한창 공부하고 배울 시기의 아이들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는 만큼 환자나 보호자분 모두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의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잘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면서 복용하면 안전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항경련제 복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항경련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용 간격은 대략 12시간 정도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면역 억제제처럼 반드시 1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앞뒤로 한두 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간 간격을 지켜서 복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하루에 2번 이런 식으로 약을 복용하면 약이 꾸준히 12시간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체내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몸속의 약물 농도가 유효 농도 이상의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발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약 먹는 걸 깜빡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투약 시간까지 혈중 약물 농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발작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약은 잊지 말고 제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보호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경련제를 먹을 때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특히 아이들은 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약이랑 항경련제를 함께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잦은 호흡기 질환이나 위장관 감염을 앓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감기약이나 소화기 개통 등 다른 약을 함께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진 소아 환자가 뇌전증도 같이 앓으면서 두 질환에 대한 약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비해 일반인들도 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경우 약을 함께 먹어도 되는지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위장관 약은 함께 복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졸림 부작용이 있는 항히스타민제와 항경련제를 같이 복용하는 시기에는 졸림이 더 늘어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로 부작용을 완화시키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먹었을 때 부작용이 예상되는 약물을 먹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약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담당이에게 복용하는 약의 종류를 알리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보세요. 약을 처방하기 전 담당이가 예상되는 부작용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피하는 방향으로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소아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경련제 부작용과
자세한 복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것 말고도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인지기능 저하 말고도 환경연제를 복용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보호자분들이 환경연제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디테일하고 유용한 정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해볼까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